자, 지금부터 시마노트 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시마노트 33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가세 대상이 있는데요. 이 취득세 가세 대상은 우리 시험 17회 이후로부터는 이 가세 대상 종류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취득세 가세 대상 종류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취득세 가세 대상 중에서 이 부동산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강업권, 어업권, 회원권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7회 이후 공인중개사 시험체계가 정립된 이후로부터는 취득세 가세대상 종류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인중개사가 이런 것들이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도 중개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회 이후로부터는 가세대상 종류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대상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읽어만 보시면 되지 굳이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왠지 그냥 가기가 마음이 좀 안 놓이시면 여기 어떤 회원권이 가세 대상인지는 한 번 정도 기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개정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되는데 어떤 회원권이 가세 대상인지는 시간 되시면 한 번 정도 기억하시고 시간 부족하시면 기억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 종류는 읽어보는 정도에서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되지 이 종류를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33페이지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 관련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될 거.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우신 취득의 개념을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배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본다고 1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의 개념을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억지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취득한 사실을 등기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취득한 사실을 등기 등록을 안 해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아셔야 될 기본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등기 등록을 안 해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추가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사례별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례별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기억을 하는 건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가급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례가 주어지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답을 하시면 되지, 사례별 납세 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시마노트 34페이지. 자, 시마노트 34페이지 거기 1항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시의 취득세 부가징수와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시마노트 32페이지에서 봤던 이야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마노트 34페이지 1항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 시의 취득세 부가와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시마노트 32페이지에서 봤던 이야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1항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이중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2항부터 보시겠습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입니다. 상속에 의한 취득 시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려 그러지 마시고 요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상속받은 자입니까?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취득한 자인 상속받은 자, 짧게 줄이면 상속인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 사례를 던져놔놓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사항 한번 볼까요? 자, 사항에 보시면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자, 따져봅시다. 우리가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실상 취득한 자는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우리가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사실상 취득한 자인 조합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별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답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을 볼까요? 자, 8항에 보시면은 시설 대여업자가 차량 건설 기계를 시설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야기잖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갑이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그러니까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우리가 크레인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빌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설 대여업자가 우리가 크레인 제조 회사로부터 우리가 크레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갑에게 빌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 대여업자 명의로 등록해가지고 대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설 대여 이용자인 갑의 명의로 등록을 해가지고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시설 대여 이용자인 갑의 명의로 등록을 해가지고 대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십시오. 시설 대여 이용자인 갑의 명의로 등록을 했다 그래가지고 갑이 사실상 취득한 건 아니지요.
갑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이 크레인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시설 대여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을 대여한 것이 맞다면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구예요? 사실상 취득한 자인 시설 대여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인 시설 대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하시면 돼요. 그거 봐봐요. 사례별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다 기억 안 하셔도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사례별 납세 의무자를 일일이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서 보셔야 될 기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마노트 35페이지. 거기 2014년 개정 내용, 요게 작년 25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다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 시마노트 35페이지 2014년 개정 내용을 설명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면 참고로 정리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작년에 물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기 시마노트 35페이지 2014년 개정 내용 10항에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 우리가 이론 과정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봤던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매매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자, 갑이 이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양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본 과정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뭐 기억을 조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는 것이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대가를 받지 아니한 무상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질가세하는 조세로서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가세를 정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지 말고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가세를 판정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갑이 배우자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매매 계약서 등기부를 보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등기부 공부상 현황을 보고 가세를 정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 실제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갑이 배우자을로부터 실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갑이 배우자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여 갑이 배우자을로부터 실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 돈이 내 돈인데.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이의 양도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돈 안 받고 매매했으면 이건 매매, 양도가 아니고 뭐 한 겁니까? 정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를 하는 것은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도, 매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정려한 것으로 추정해가지고 정려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요. 자, 그런데 이게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그게 뭐예요? 부동산 아닙니까? 어떤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 처분된 경우이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경매 처분된 경우에는 갑이 배우자을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뭘로 봐요? 정려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지요.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취득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를 하는 것은 실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고 정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양도, 말 바꾸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자을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그러면 배우자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배우자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 걸로 봐요?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뭘로 봐요? 유상 승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취득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작년 25회 때 간접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25회 때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취득하는 행위를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작년 25회 때 간접적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설명 이해되시면 참고로 시험장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35페이지 2014년 개정 내용 그 11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갑이 8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갑의 부동산에 갑의 채무가 3억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의 채무 3억을 우리가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은 을이 증여자의 채무 3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3억의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본다 그랬지요. 우리가 이제 부담부 증여를 받은 을이 증여자의 채무 3억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3억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부담부 증여한 재산 8억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3억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 증여한 재산 8억 중에서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5억만 갑이 을에게 증여한 걸로 본다 그랬지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부담부 증여를 한 갑의 입장에서 본 거고, 자, 이걸 이제 지금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은 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 받은 재산 8억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 3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유상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 8억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 5억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봐요. 요게 작년 25회 때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 25회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사이의 거래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를 던져놔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 중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해가지고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인수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느냐? 요게 작년 25회 때 정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양도소득세에서 배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부담부 증여를 받은 을의 입장에서 유상 취득으로 볼 거냐,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거냐를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4년도 개정된 이야기로서 작년 25회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4년 개정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면 참고 개념으로 시험장에 데리고 가시는 건데 작년 25회 때 물어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문안이 이해되시면 잡으시고 설명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많으시면 굳이 힘들게 억지로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납세 의무 관련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거기 시마노트 35페이지 4번 납세지. 우리가 취득세 납세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늘 수업 첫 시간 취득세 성격 시마노트 30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마노트 35페이지 5번 우리가 이제 취득의 시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그럭저럭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를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유상승계취득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냐,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냐,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정리하기 전에 일단 기본 규칙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 규칙이 이렇게 돼요. 취득한 사실이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느냐,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시마노트 36페이지입니다. 거기 시마노트 36페이지 거기 니은 항목에 보시면, 자, 첫 번째 A, 국가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자, 봐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국가와 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은 중개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경매에 의한 취득입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공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 경매받은 사실, 우리가 경락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우리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실 때는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국, 수, 공, 판, 법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를 가급적이면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국수 공판법의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국수 공판법 이외의 유상승계 취득,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 간의 일반 매매 거래로서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념 잡으셔야 될 거,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몇 가지 개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데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를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런데 지방세법 취득세에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사실상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느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는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사실을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명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인지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명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언제를 취득일로 봅니까?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로 봐두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은 법원 판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일반적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판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지만 하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하해조서나 인락조서나 공정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판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정한 것도 아니고 개인들끼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입니다. 요게 비교가 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여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는 날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자,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볼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고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자, 이 이야기를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첫 번째 사례, 3월 20일 날 잔금 지급을 하고 4월 10일 날 등기하는 경우하고
3월 20일 날 잔금 지급을 했는데 등기는 3월 10일 날 등기를 하는 경우. 자, 그러면 전자부터 봅시다. 자, 전자부터 보시면 우리가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인데 등기 등록을 먼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후자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 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등기일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둘 중 빠른 날, 둘 중 빠른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험 문제에서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가급적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매매 등 일반적 거래 시의 양도 취득 시기와 비교했을 때, 자, 어디가 달라요? 여기가 다르지요. 자, 우리가 매매 등 일반적 거래로 취득하거나 매매 등 일반적 거래로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의 양도 취득 시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취득세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냐, 취득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취득세는 국가로부터 취득하느냐,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느냐,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국가에게 팔았느냐, 법인에게 팔았느냐, 개인에게 팔았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원칙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마노트 37페이지, 시마노트 36페이지 연부취득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마노트 36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연부취득이 있는데, 자, 이 연부취득은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부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개념을 잡으셔 가지고 연부취득 시의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고 연부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지, 무작정 기억하시려 그러면 버거워집니다. 자, 일단 연부라는 게 뭐냐면은 할부 아닙니까? 할부인데 할부 대금을 연 단위로 지급하는 게 연부취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갑이 을 소유 부동산을 50억에 우리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계약 조건은 이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계약금으로 먼저 5억을 주고 나머지 45억을 1년에 15억씩 3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자, 그럼 지금부터 연부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부는 할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부는 할부를 이야기하는데 할부 대금을 이렇게 연 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게 뭡니까? 연부취득입니다. 1년에 15억씩 3년 동안, 그러니까 연 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걸 연부취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갑이 연부로 취득을 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부로 취득한 갑에게 갑이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연부 취득 총액 50억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취득세 낼 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부로 취득한 자의 취득세 부담을 분산시켜 가지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연부 취득 총액 50억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1차 연도에 지급하는 연부금 지급액 15억, 2차 연도 연부금 지급액 15억, 3차 연도 연부금 지급액 15억에 대하여 사실상 연부금 지급 시마다 각각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1차 연도에 지급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 15억에 대하여 1차 연도 연부금을 지급할 때 취득세를 따로 부과하고, 우리가 2차 연도에 지급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 15억에 대하여 2차 연도에 연부금을 지급할 때 취득세를 따로 부과한다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연부 취득 총액 50억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연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 취득의 범위를 가지고 취득 시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세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부금 지급을 완료하는 날 연부 취득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따로 부과하니까 연부 취득 시의 취득세 가세표준은 연부 취득 총액을 가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 취득세 가세표준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우리가 1차 연도에는 연부금만 지급한 게 아니고 계약금도 지급했지요. 그래서 참고하셔야 될 거, 계약 보증금 등을 포함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 가세표준입니다. 자, 봐봐요. 취득의 범위를 잡으시면 취득 시기가 왜 이렇게 되고 가세표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가세표준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연부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의 범위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 시마노트 36페이지 거기 건축물 건축